왔습니다. 여러분의 취재중 진담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네, 금요일 여러분의 금요일 퇴근길을 책임지는 맛집. 여기가 바로 시사 맛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취재중 진담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허잼이고요. 제 짝꿍이죠? 제 옆에 나와 있네요. 누구시죠? 스승이라고 해주세요. 아, 스승입니다. 유튜브 KBS 뉴스전북의 제가 주인장이죠. 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휘 기자님, 네. 우리 저번 주 방송 잘 봐줬습니다. 좋았어요. 별로던데. 아니 그때 끝나고 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허리가 막 폴던 줄 알았어요, 선배님. 저요? 예. 왜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팔짱 낀 모습 그대로 쭉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댓글이 안 좋더라고. 건방지다고. 선글라스를 왜 끼냐 기자가. 아,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서는 또 가장 재미있는 시사 예능 콘텐츠 저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진짜 빵빵한 게스트분들과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무게감 있는 분들과 저희 포차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저도 좀 설레고 오늘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좀 재미있겠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제발 좀 재밌어. 저희가 좀 재밌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발. 여러분들, 또 오늘 이렇게 중요한 두 분 오셨다고 실시간 채팅 와. 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시작부터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고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을 향한 칭찬의 댓글도 좋지만 또 어떤 댓글 기다리고 있죠? 무조건 비판해요. 비판도 댓글은. 좋습니다. 네, 칭찬 재미없습니다. 네, 비판하세요. 비판 채팅에서.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비판 댓글까지는 저희가 환영입니다. 왜냐? 저희는 특종 모듬과 실언을 환영하는 방송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핫한 예약손님, 이분들 정말 핫하디 못해 뜨겁습니다. 뜨겁죠. 겨울이 아닌 것 같아. 이 두 아니 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방송이라든가 네. 취재 일선에서는 한 분은 종종 뵀었고, 그래요. 또 한 분은 저희 지인분들과도 연이 좀 깊어가지고, 그래요. 예,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두 분 초대하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저는. 무조건 네. 저희가 리허설 때부터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없이 가볍게, 네. 한없이 재밌게 좀 부탁을 드린다. 오늘 두 분 중에 누가 더 재밌게 해주실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중간에 두 분 재미없으면 우리 노래방 기기 노래방 있잖아요. 기계 있습니다. 바로 이제 18번부터 노래 한 시작하도록 30분 그냥 부르다 가시죠. 자, 22대 총선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오늘은요,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최대 격전지로 저희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격. 전주병 선거구의 예비후보 두 분 모셨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모신 두 분도요, 저희 KBS 전주 여론조사를 토대로 가장 상위권의 두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자, 잠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김성주 현 국회의원에게 따르릉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누군가는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아직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렇게 전북 최대 격전지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 경선이 가장 뜨거운 곳이다. 맞아요. 네. 김성주 현 의원께서 아. 이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증명하는 것 같아요. 전주병 정말 민주당 공천 경선 뜨겁습니다. 뜨겁다. 네, 오늘 그 뜨거운 곳에서 모신 두 분, 네. 더 뜨거운 남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덥네요, 진짜. 나 지금 좀 에어컨 좀 틀어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예비후보 두 분은요, 여러분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민하시더라고. 네. 자, 전주병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 등장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정동영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재밌는 방송 아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네. 자, 그러면은 재밌는 거 전공인 분을 또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전주병의 신인 정치인. 신인 정치. 네. 미스터 왕. 미스터 왕. 황현선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선입니다. 뜨는 신인입니다.
전주를 바꾸고 전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지금 댓글 좀 읽어보면요. 네. 우리 기부하자님께서 황현선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 좀 외쳐주셨고, 황현선 신동희님께서 전북엔 정동영이 필요합니다. 두 분 다 뒤에 뭐 존칭은 안 붙이고 반말로 지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볼 때는 네. 이 댓글 부대야, 댓글 부대. 댓글 부대가 좀 많나요? 뭔가 냄새가 나. 좋습니다. 네. 구독하시고 댓글 다세요, 채팅하고. 자, 일단 두 분 조금 짧았다. 네, 인사가 좀 맞아요.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황현선 예비 후보님부터 유권자 여러분들께 네. 오늘 사실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조금 길게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 정치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있는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서 제대로 할 만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전북의 정치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 전북 정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젊고 힘차게 싸워보겠습니다. 정권을 바꿔봤습니다. 2번 바꿀 수 있습니다. 황현선을 찍어주시면 윤석열 정권 27년에 반드시 심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선! 황현선! 사랑해요, 황현선! 그러면 기자님은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가시는. 기다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성격도 급하죠. 저는 지금 출마 선언문 읽는 줄 알고. 아니, 그거 준비하신 거예요? 즉흥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즉흥적으로 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또 저는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 정동영 예비 후보님 유권자 여러분들께 조금 길게 인사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되게 짧게 하라 그러는데 또 길게. 좋습니다. 정치는 사실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금방 황현선 후보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미약하고 중앙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용각산이라는 광고 있었는데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정동영이가 좀 나서면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정동영!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저희는 사실 이기는 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자, 좋습니다. 전주병이 왜 뜨거운 감자 화약고냐,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대야 하는 리턴 매치에 거기다가 신인 같지 않은 신인의 등장으로 판세를 잇기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먼저 이 전주병 정동영 예비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영 예비 후보와 그리고 김성주 현 국회의원 벌써 3번째 매치입니다. 각오하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선후배끼리의 맞대결이 되고 있는데. 뭐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권만 아니었으면 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만 아니었으면 사실 촛불 1,700만 명의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이렇게 허망하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데 또 그 등장한 정권이 상식에 미달하는 거지요. 늘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정권.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 그리고 미약한 전라북도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저를 불러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전라북도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끝장내는 것이 전라북도의 이익이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더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는 망가지고 대한민국의 민생은 망가지고 과학기술이 망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당내 여론도 좀 있는 게 정동영 예비 후보님 같은 큰 나무, 큰 선배는 전주병이 아니라 조금 더 전략 지역에서 나오실 수 있고 또 책임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번 출마 또 전주병을 선택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준비 잘했네. 아, 잘했죠? 잘했어요. 아주 민감하게 하세요. 저기 수도권 가셔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예. 범지 출마는 제가 원조입니다. 십수년 전에 하도 전주에서 저를 수석 합격을 2번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전국 예. 1등. 왜 전주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간 곳이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에 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꼭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이 제 친구입니다만 지금 대구시장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 대구나 경북은 사람에게 계속 눈길을 주고 걸음을 줍니다. 근데 여기 이 호남에서는 그와는 좀 반대죠.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지금 확실하게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이 있고 또 전라북도가 꼴찌로 나고병 신세가 아니라면 굳이 제가 이렇게 불려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동영 예비 후보님께서는 출마의 변을 너무 사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또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대쪽으로 가보면은 우리 미스터 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황현선 예비 후보는 알고 보면 신인답지 않은 신이다. 중고 신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중고 신인? 중고 신인이라고 딱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좋은 좀 뜻이에요. 가혹한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중고자 뜻이에요, 떼고 중고. 그러니까 그냥 신인이라고 중진 신인. 중진 신인. 네. 사실 이 지역에서는 정치 신인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알고 보면 신인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알고 보면 신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정치를 정동영 의장님께서 처음 당선되실 때 저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저는 전주시장 비서로 96년에 시작을 했고요. 96년도. 그 뒤에 이제 무주군수 비서실장, 국회의원 2분의 보좌관, 중앙당에 가서 중앙당 조직국, 정책실, 조사분석국, 그다음에 마지막은 17년 대선 때 민주당 전략기획국장으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는 28년 있었고 다만 선출직에는 첫 도전이다 보니까 신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중고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중고신인보다는 과거에 보면 어떤 한 업종이 한 20년, 30년 하면 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정치 명장이다 스스로. 와, 정치 명장. 28년을 갈고 닦았고 우리가 무협지를 보면 강호의 신이 나오는데 온갖 비급을 다 배우고 공부해서 익혀서 강호의 고수들하고 붙는 준비된 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아무나 못하네요. 아니 명장 정도 DY가 계신데 내가 명장이다. 미스터 황이 지질 않아요. 와. 근데 두 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방송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슈퍼챗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때문에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2,000원 들어왔어 우리 지금. 2,000원이면 윤준수. 저희 한 달 수신료와 맞먹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이제 돌아가실 때 저희가 네. 커피 자판기 커피 하나 정도는 저희가 사드릴 수 있는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황현선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가산점 제도에 굉장히 또 인연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은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제도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했다는 혁신위가 2015년 그때 혁신인데 그때 만들었던 제도가 이제 선출직공직자 평가제도, 그다음에 여성, 신인, 청년 이 가산점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 만들 때는 제가 출마한다는 생각이 없이 사심 없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가산점의 혜택을 받게 됐는데 네. 실은 이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그때 혁신위에서 정치 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계를 해도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들을 이길 방법이 안 보였습니다.
인위적인 컷오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었는데 그때 이제 혁신위원들한테 제가 제안했던 게 제도도 좀 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느슨하게 좀 만들어 놓지만 또 하나는 신인들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약 10% 내지 20%만 이깁니다. 그러니까 10명 하면 2명 정도가 신인이 1명, 2명 정도가 이기는 제도여서 이것도 매우 미흡한 제도였죠. 그래서 나왔던 게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는 컷오프를 해야 된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넣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당을 떠나니까 그 제도가 컷오프에서 감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제가 당에 있었으면 그건 결사항전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인이 진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방금 제가 이제 오늘 뭐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 게 김성주 의원님이 안 나오셔서 출연했는데 그게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은 신인들하고 같이 쓰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신인을 띄워주게 되는 효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노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들은 어디를 가서도 마이크를 한 번 못 잡고 심지어 소개도 안 시켜줍니다. 어디 노래방 마이크라도 좀 준비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성을 쌓는 일이 아니고 길을 내는 일인데 호남의 정치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다 성주만 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세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만 있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인들이 이 담벼락 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오늘 김성주 의원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이런 기회를 잡게 돼서 매우 감사합니다. KBS 유튜브 채널에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우리 정동영 예비 후보님도 그 전주병의 출마 이유를 좀 말씀하셨는데. 아, 출마해변. 네. 출마 이유? 왜 전주병이요? 네, 왜 전주병으로 출마를 준비한 이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정권 교체를 할 때 민주당의 전략기획국장을 했고요. 그 직전에 조사분석국장을 해서 약 1년 정도의 국민 여론조사를 계속 담당했었습니다. 17년 대선의 전략을 세웠던 사람인데 아마 정동영 고모님 말씀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으면 저는 정치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7, 8년 정치를 좀 하다 보니까요. 특히나 이제 전략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당을 끊임없이 공격해야 되고 상대당을 약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당하고 뭐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일을 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피곤하고 사람이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정치를 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좀 떠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의 전략통이라고 하시는 선배 정치인께서 제가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2022년 6월경입니다. 잠깐 보자고 하더니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지난번 대선의 실패는 전략의 실패였다. 근데 당의 전략 자원들을 좀 살펴보니 너밖에 남은 게 없는 거다. 우리 황현선 예비 후보가 있구나. 27년 대선 준비를 국회의원이 돼서 해라. 그때는 이제 전략기획국장이니까 뭐 실무자로서 준비를 했지만 이제 당을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 라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를 교체하는데 꼭 나서라. 정권 교체를 뭐 한 번 해봤으니 2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전주로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저 중앙정치에서 보면 전라북도의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걸 떠나서요. 제가 그 중앙정치에 있는 몇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네.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주로 가겠다고 하니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근데 전라북도 의원들이 누구지? 그래서 누구입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였구나 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존재감이. 이게 전라북도 정치 현실인데 최소한 중앙정치를 배웠고 지방정치도 알고 중앙정치도 아는 제가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좀 세게 한번 내봐야 되겠다. 최소한 우리 정동영 의장님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정말로 전라북도 정치를 한참 수준을 높여놨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에 못지않는 전라북도 정치의 전성기를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당에서 제대로 정치를 배운 28년을 갈고 닦은 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는 전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두 분 또 이제 저는 두 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 얘기 전에 한마디만 네, 한마디. 네.
사실 정치 이제 선거 때마다 각 분야에서 오는데 이제 황 후보는 지금 당직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치를 하면서 겪어본 중에는 당직자 출신 국회의원이 제일 잘해요. 아, 잘한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도 있고 뭐 변호사 출신도 그렇죠. 있고 전문 직군도 있고. 분야별로 다 네. 오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수 출신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권에 와서 성공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당직자로서 훈련을 받고 또 끊임없이 꿈을 키우잖아요. 이게 하는 걸 보면서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잘하는 사람들은 거울이 되는 거고 또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면 교사가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당에 와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기회를 받으면 되게 잘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번에 황현선 후보 응원을 이번 좀 이제 경쟁이니까. 아, 예. 이건 또 아니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언론계나 방송계 출신은 잘합니까? 뭐 언론 출신 중간 이상을 하죠. 중간 네, 이상? 하면 중간 이상 할 수 있어요. 방송계 출신. 제가 뭐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 아까 저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나 학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딱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에 관심이 없어요. 본인의 것만 집중. 근데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건 다양한 정책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야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시하고 정치적 투쟁이 딱 발생하면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언론인들은 언론이 뭘 잡아서 쓰겠구나 여기에만 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이상은 되는데 정말 뭘 하나 따기는 어려워요. 지금 정동영 예비 후보님을 돌려가신 대선 후보까지 하셨는데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 빠졌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네. 저희가 농담으로 그렇습니다. 당직자의 국장을 하면 1.5선 정도는 된다. 1.5선 정도는 된다. 왜냐하면 뭐 국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것들이 의제화되는지 어떻게 하면 의제를 만들고 이걸 관찰해낼 수 있는지 이거를 늘 배우고 훈련하거든요. 그 실무자들이 늘 그거 보고서를 쓰고 있고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게 실은 실무자입니다. 두 분들이 말씀을 너무 조리 있게 네. 논리적으로 하시니까 네. 재미가 말을 없네. 못 끊겠어요. 아유, 빨리. 우리는 네, 저는 끊고 싶어요. 그래요. 네. 네. 이제 가도 될까요? 네, 이제 막 갑시다 이제. 자, 네. 여론조사를 하나 보고 와야 되거든요. 네.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시죠. KBS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네. 지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있고요. 나는 기대한 만큼의 지금 후보 선호도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두 분께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본인이 생각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병 후보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정동영 예비 후보가 34%, 네. 김성주 현 의원이 몇 퍼센트? 29%. 우리 황현선 예비 후보님이 11%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개요부터 소개를 드리고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요, 전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중 선거구별로 500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응답률은 전주병 19.6%입니다. 높았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후보님께 이번에 이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은 좀 의외다, 본인이 좀 평가하시기에는 어떤 네, 결과일까요? 잠시 말을 좀 부연 설명을 네네네. 해드리면 앞서 진행된 KBS 여론조사 네.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지금 후보님과의 격차가 굉장히 초접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가까워요. 최근 조사된 전주 MBC에서는 정동영 후보께서 좀 앞서는 오차범위 범위이긴 아니지만 한- 5%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뭐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죠. 전주 시민들께서 돌아온 정동영에게 그런 기대를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근데 듣는 그 민심 여론하고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다. 여론과 내가 보는 여론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정동영을 다시 써야 되겠다. 뭐 네. 그런 그 민심의 바람이
좀 더 풀어야 될 것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황현선 후보 있는데 네. 신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두 자릿수 나오기가 오.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쉽지 않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주 시민들이 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죠. 광주에 네 군데인가 그리고 익산하고 그 광주 세 경선 군데. 결과가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호남에서 전부 떨어졌어요. 물갈이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작년 가을에 하반기에 광주를 여러 번 갔는데 그때 광주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광주가 정치 의식이 높고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의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짓을 하는데 광주 출신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누구 하나 고개 빳빳이 들고 직접 싸우는 의원이 없다. 전부 싹 갈아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전주에서는 그래도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아주 직설적이진 않았거든요. 아, 이게 민심이구나. 그래서 제 지금 슬로건이 저 펼침막 선거사무소에게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게 그때 그게 얻은 또 그 의미군요. 겁니다. 예.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치 신인이 두 자릿수. 이거는 굉장히 박수받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네. 선거사무소 건물을 잘 잘 활용하신 거 아니에요? 활용해서 그 자리가 좋다. 저는 이제 그 유권자 그 지역 해당 선거구 유권자는 아니지만 네. 뭐 어차피 전주가 네. 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하고 뭐 주말이나 뭐 평일에도 이렇게 가면 누가 이렇게 빌딩에서 저를 때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죠. 때려보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게? 네. 미스터 황. 미스터 황. 네. 본인의 어떤 결과를 보셨는데 그래도 뭐 아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저는 뭐 현실에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줬고요. 실은 이제 조사를 볼 때 제가 당에서 민주당 조사분석국장을 했었어요. 그 여론조사를 한 1년 정도.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한 1년 정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저 조사에서 지지도는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 있는 정치신이 처음 나온 신인 중에서 두 자리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당 방침이 두 자리만 나오면 일단 경선은 붙여준다. 실제 아주 희귀한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좀 봐야 될 거는 김성주 의원의 지지가 뭐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 현역 의원의 디폴트 값을 30%라고 합니다. 현역 의원은 아무것도 안 해도 30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김성주 의원이 29, 뭐 30 언저리는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실은 0으로 보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디폴트 값이 30이기 때문에 예, 디폴트 값이 30이면 땅 30 나오면 그냥 그 0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현역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저는 더 봐야 될 거는 정동영, 김성주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실은 이제 우리 고모님한테 가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바꿔야 되는데 저는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솔직하시네. 1년밖에 안 했는데 아니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우리 그래도 전라북도의 한때 정치를 빛냈던 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인인데 얘는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동영 고모님 쪽으로 표가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거는 결국 나머지 70의 여론은 결국은 바꾸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화내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시민보다 용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 탄핵 퇴진 외치면서 매일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의 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아침마다 그 피켓팅을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도 뭐 180일을 180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는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신인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두는 것도 아니고 실은 KBS한테 엄청 서운해요. 저 오늘 처음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피켓을 들었을 때 전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야, 너 위험한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들 걱정들 하시죠, 아시는 분들이. 그때 했던 말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 정도를 위험하다고 하면 정치를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경에 한동훈 탄핵이라고 제가 또 피켓팅을 또 했습니다. 그때는 한 2배 전화 받았습니다. 야, 너 검찰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가만두든 안 두든 최소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가 대신해서 이 정도 용기는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시민 뒤에 숨으면 안 된다. 정치인은 시민보다 먼저 싸우고 시민들이 다 철수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치지. 시민들은 싸우는데 중간에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싸우면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런 의미로 보면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팽배하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선거는 1%의 지지율이 100%가 될 수 있는 게 선거입니다. 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어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해서 확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정치 신인으로서 두 자리 숫자의 뭐 인지도, 적합도, 지지도가 나오는 게 팩트인데 사실인데 예. 그래도 사실 선거는 뭐 승리, 당선이 그렇죠. 중요한 이 문제잖아요. 때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정동영 예비 후보님이 네. 조금 좀 서운하다 뭐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좀 더 해석하면 많이 서운하다 이렇게 좀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선전은 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뛰는 만큼 결과값이 안 나왔을 때는 좀 아하. 서운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서운하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실은 아침에 출근 인사를 하고 밤에는 이제 상가들 골목을 쭉 도는데 제가 밤에 돌면 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다 바꿔야 된다고 하고 젊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만나는 게 하루에 그렇게 만나봤자 한 1000명이 못 만납니다. 그래요? 아무리 만나도 네. 1000명을 못 만나거든요. 근데 전주 병의 주민들이 31만이 넘는데 네. 이 만나기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서 갑자기 바뀐다.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는 이렇게 쭉 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 한 번에 뛰었다가. 뛰었다가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이 고비가 있습니다. 여기를 견디면 한 번 더 뛰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마음을 확 여는 게 아니고 쟤 괜찮은데 하고 지켜보고 그분들이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또. 근데 제가 야 저거 한 달, 2달을 저렇게 견디면서 가네? 그럼 제가 진정성이 있구나. 진심으로 뭘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다시 또 마음을 열고. 그래서 이게 계단형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당내 이제 전략. 그리고 또 당직자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지켜보시고. 뭔가 속는 바라보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너무 놀려져 있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이제 뭐 네. 개인의 판단으로 맡겨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공약이라든지 지역 정가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워낙에 또 당직자 출신이시고 대권 후보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지켜보는 눈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2대 총선 이슈 제3지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뭐 지역에서는 사실 제3지대보다는 민주당의 입김이 굉장히 세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특히나 이 정동영 예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지켜보고 고수라는 있는지. 표현 좀 마음에 드세요? 많이 서운하십니까? 글쎄요. 항상 선거에는 뭔가 민심의 태풍의 눈이 눈. 작용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뭐 뭐니 해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2월 달 들어서 서울 쇠고 나서 이게 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서 그래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이 이제 주권자잖아요. 국민 주권. 헌법 1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게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루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던 22년 3월 9일 그날은 국민이 주인이었는데 그 뒤에는 지금 주인이 윤석열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번 4월 10일 날 이제 또 하루 주인이야. 하루 주인인데 이 의미가 뭐냐? 지난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머슴이 국민이 5년 동안 위임해준 계약을 맺은 이 머슴이 이게 횡포가 너무 심하다 말이에요. 자기가 제왕인 줄 알고 지금
전주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더니 입을 틀어막고,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을, 졸업생을 또 입을 틀어막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또 그렇죠. 뭐 네. 입을 틀어막고 네. 쫓아내고 드러내고. 이게 전두환 박정희 때도 그런 장면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이 끌려나가고 의사가 끌려나가고 카이스트 학생이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끌려나간 거거든요. 이거를 심판하는 게 4월 10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3지대가 지금 시대정신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다당제론자입니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해서 제가 비례제 포럼을 만들고 10수년 동안 노력해서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외쳤던 원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정 부분 만든 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번 4월 선거가 윤석열 정권을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낙연 신당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네. 그런 이슈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뭐 제3지대에는 조국 신당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우리 황윤선 예비후보님은 조국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제3지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모든 총선에서 제3지대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존재는 한다. 존재는 합니다. 근데 제3지대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대선급 대권 네, 후보가 대권 있어야 된다. 후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은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돼요. 지지 기반이 지역적으로 있어야 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시대 정신. 근데 지금 현재 뭐 이낙연 신당이나 개혁 신당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조국 신당하고 차별점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조국 신당은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 조기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명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뭐 조국 신당에서는 지역 구도는 1대1로 비례는 다당제 체제를 가자라는 게 주장이고,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강하고 빠르게 선명하게 싸우겠다라는 게 이쪽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틀에서 조국 신당은 명확하게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은 반민주당 전선에 있는 겁니다. 반민주당 비민주당 전선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분들이 전선을 흐리는 역할을 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국 신당은 뭐 제가 민주당의 출마자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항상 제3지대라고 하지만 진보 진영이 일정하게 가져가고 있는 표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대체하는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민주당보다 좌측에서 진보적인 테마들이, 의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다 보니 지지율이 저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갈라봐야 된다. 제3지대와 관련해서는. 조국 신당은 제3지대로 좀 보기 어렵습니다. 보기 어렵나요? 진보당을 대체하는 체제로 봐야 된다. 네. 정의당을 대체하고 민주당의 좌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흡수 못하는 좌측을 끌어오는 역할, 그러니까 보완제로서의 역할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 당과 좀 차이를 둬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께 조금은 아픈 질문을 하나씩 던져볼게요. 네. 먼저 정 후보님께는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동영 후보님 본인이 제3지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론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는 물고기고요. 정치 유권자는 물이죠, 물. 네. 그러니까 조금만 기억을 되살리면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전주, 전라북도 압도적 다수가 다당제 제3당을 원했습니다. 네. 선거라는 건 금방 황 후보가 얘기했듯이 늘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때 그 시대 정신은 적어도 전주와 광주, 호남에서는 제3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향 순창에 머무르고 있을 때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순창 복흥면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다시 민주당에 돌아와서 같이 하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안철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네. 같이 다당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전주와 전라북도는 압도적 다수가 다당제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적 과오를 범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치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감별 능력입니다. 병아리 감별사처럼은 아니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안철수 씨를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과 변론으로 다당제로의 한국 정치 개혁은 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번 선거에서도 1등, 제가 1등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선되지만 저 아닌 다른 후보를 찍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사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제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되면 다당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이론적인 것과 정치는 또 현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 정신은 다당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쪽 방면으로. 지금 적어도 2024년 4월 10일에 우리 국민의 가장 가려운데, 가장 막혀있는 데는 뭐냐? 이거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이 정권을 무릎 꿇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황 후보님께도 제가 아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안 날카로운 안 질문을 아픈가? 하고 있습니다. 날카롭지 않아? 간지러운데요. 간지러워? 예, 예. 아니, 정 후보님은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아니, 언론을 알아요, 저기? 우리 정 후보님 앞에서? 빨리 진행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사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다니면서 네. 이 황현선 후보라는 이름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몸을 키우고 나중에 경선에서 지면 조국 신당행을 택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너무 뭐 아니 아픈 질문은 아니고 뭐 다들 궁금해하시는 그쵸. 질문이고 네. 심지어는 뭐 이미 한참 전에 쟤는 조국 신당 갈 거다. 짠 한번 하시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이게 언론사 좋습니다. 선배님이시라고 방해 공작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미 전에 했었죠. 뭐 그 얘기는 꽤 들어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별로 아프진 않고. 그래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뿌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을 만난 것도 민주당의 당무형 신국을 맡아서 일을 할 때 혁신이 총괄지원팀장으로 파견 나가서 첫 만남이. 아, 그때 첫 만남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직자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청와대를 들어가서 민정수석으로, 제가 민정수석 보좌관으로 일을 할 때도 민주당의 전략기획국장으로서 청와대의 당직자 중에서 픽업돼서 들어갔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직 배치를 조국 수석이 정치인이 아니고 교수 그렇죠. 출신이다 보니 정무적으로 이런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정무적 의견을 내라 해서 간 거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제 조수하고는 인간적으로 매우 가까워진 거죠. 근데 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마음먹은 건 저의 시작이 민주당이었고 마지막도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뭐 경선이 떨어져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민주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린다면? 뭐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나가, 넌 도움 안 돼.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제가 굳이 뭐 민주당을 떠나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왜냐하면 늘 하는 얘기는 우리 고모님 잘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춥습니다. 아, 집 밖에 떠나면. 나가면 춥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고, 진보 진영의 맏형이 민주당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유일한 정당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인데, 이 시대 정신을 실현시킬 당을 놔두고 제가 어디를 뭐 간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돼서 정권 교체를 2번 해보는 게 저의 소소한 꿈입니다. 황 후보님의 이 말씀을 생방으로 저희가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했어요. 말씀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3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세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국 네. 방송이 아니고 지역 정가에서 유튜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역정가, 분들이 예, 유튜브 라이브에서 300명이 동시
그 접속, 네. 정치 시청을 하신다는 거의 뭐 거는 3만 명 이상급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 두 분이 확실히 오늘 중량감 있는 네. 반가운 손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거대 양당이죠. 민주당에서도 지금 공천 파열음이라는 소리가 좀 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뭐 네. 좀 가름해도 될 것 네, 같고. 민주당 얘기를 좀 네, 해보자면 민주당의 지금 상황이 네. 뭐 당대표의 뭐 사당 아니냐 그렇죠. 이런 뭐 반발도 좀 있기도 하고 늘 그래왔습니다. 네.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두 후보님들이 좀 바라봤을 때 현재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나 운영되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좀 조금 더 하시는지. 지역적으로 보면 이른바 비명계 학살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먼저 하시죠. 황후보님부터. 뭐 제가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이 시스템 공천 설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선출공짜 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평가가 끝나서 이미 밀봉돼서 캐비넷에 돌아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들어갈 때 순서로 쭉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의원의 이름은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된 이름과 점수만 있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된 이름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이 두 개를 맞춰봐야 이 의원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에 조작을 하려고 하면 접속을 하면 로그 파일이 남잖아요. 그렇죠. 언제 바꾸니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꾸기 어려운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친문공천이다, 뭐 비문 학살이다, 뭐 네. 이렇게까지 했던 건데 저는 그때에 비하면 좀 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나서야 되는데 꼭 그 컷오프가 되시거나 하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막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근데 왜 내가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냐. 이 제도가 한 번 쓴 게 아니라는 거. 벌써 16년, 20년, 24년 세 번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대승적으로 그리고 당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지금 자기 헌신을 좀 해야 될 때다. 큰 그리고 걸 봐야 된다. 오히려 명예롭게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배구정을 하겠다. 예를 들면 정책내 의원이 16년에 컷오프 됐지만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책내 의원 일주일 만에 승복했거든요. 정책내 의원은 이유도 없이 컷오프 됐어요. 김종인 그때 그 어르신이 정책내 의원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싫어해서 잘랐어요. 근데 네. 얼마나 본인은 치욕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견뎠죠. 그래서 백의종군 선언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본인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지금의 잠깐의 굴욕을 참기 어렵다고 당을 버렸을 때는 그 다음은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인은 민주당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가 그때 그래서 이낙연 대표한테 고언을 한번 드렸던 게 이낙연의 길은 민주당 밖에 있지 않다. 지금을 견뎌야 이낙연한테 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못 견딥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매우 아쉽지만 당이 민주당이 그 정도로 흔들릴 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유권자들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주당의 대의에 동참해 주실 거다.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황현선 예비후보님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정두영 예비후보님이 잠깐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면서 본인의 과거를 좀 회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부터 해서 그동안에 지내왔던 정치 인생에 다 가잖아요. 그 공천 뭐 여러 가지 방송하실 때부터 하는데 여쭤보세요. 여쭤봐야죠.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 사실 당내 어른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당내 어떤 잡음이라든지 선거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공천 시스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시스템이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17대 총선을 지휘하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으로서 공천을 관장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또 두 번째 당의장에 선출돼서 지방선거 공천을 또 제가 책임을 지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훨씬 더 현역은 일단 경선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현역이 신인과 경선에서 이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첫 번째 경선을 서울 강서구에서 하는데 현역 의원이 신인에게 졌어요. 첫 번째 경선에서. 근데 현역 의원이 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린우리당 말하자면 그 공천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 개혁이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17대 총선 이전만 해도 그러니까 1인 지배 정당, DJ당, YS당, JP당.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될 때도 김대중 총재께서 저한테 공천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이 말하자면 지도자가 공천을 주는 1인 지배 정당 시대로부터 열린우리당이 나오면서부터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는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진화해서 이제는 현역 의원을 4년 내내 평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은 당선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사실 지역의 대표이면서 국가적 의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당선되면 요 다음 공천 받기 위해서 점수 관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점수 관리. 공천을 위해서. 공천 점수 관리. 그래서 굉장히 잘하져요. 그러니까 가령 당 지도부에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든지 원내대표에 도전한다든지 당대표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정치적 점수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꿈을 키워서 지도자가 되려는 꿈을 꿔야지 공천 받기 위해서 점수 관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건 잔챙이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도토리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지는 이게 대부분 호남 의원들의 지금 공통적인 병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제가 가서 좀 허전했어요. 그 무대에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가 30명, 35명인가 섰는데 전라북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광주 전남에 한 명 있었는데 그분도 떨어졌어요. 이 호남 정치가 왜소화된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면인데 의원을 평가하고 시스템에 몰아넣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부작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400명을 넘었거든요.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동영, 황현선, 정동영, 황현선. 일단은 좀 더 들어오시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고모님부터 우리 정 후보님부터 보시면서 더 들어와 달라고 구독과 좋아요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전주에 살아있는 KBS 이 취중진담, 취재중진담 휘 기자님 그리고 허재입니다. 허재입니다. 예, 두 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꼭 응원해 주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황은선 예비분이 황현선 예비후보님께서도 저 전북 도민 여러분, KBS 취재중 진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더 네,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댓글창을 가끔 보니까 네. 서로 이제 감정 섞인 날선 말들이 오가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네. 술자리에서 편하게 대화를 맞습니다. 하니까 우리 저 지지자들께서 이제 서로 감정이 격앙되면 그래요? 좀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채팅창에서 싸우셔도 괜찮은데 구독은 하고 싸우셨으면 하는 저희가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지역 현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준수님께서 저희 슈퍼챗을 주셨잖아요. 세 번째 슈퍼챗을 쏘셨어요. 총 6,000원을 보내주셨거든요. 수신료 2달 이제 넘었네요. 보내지 마세요. 어차피 네. 저희한테 그 돈 오는 거 아니니까 이제 보내지 마. 그걸로 다른 거 맛있는 거 사드시고 네. 대신에 이분의 질문을 하나 그럴까요? 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윤준수님께서 익산시는 코스트코 유치하는데 전주시는 KCC 이지스를 부산에 뺏겼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KCC 이지스가 정말 공교롭게 두 분의 지역구 안에 있었던 경기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분의 질문부터 저희가 지역 현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괜찮죠? 질문이네요. 예. 어떻게 좀 환기도 우리 좀 되고. 예. 정 후보님께서 사실 10여 년 전에도 KCC 이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도 나서고 시장도 나서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농구장 짓는 거 약속했는데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특히 이 농구장에 가보면 열기를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 젊음의 네.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단결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주와 전라북도의 그 정체성도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러는 건데 이거를 부산에 맥없이 내줬다는 것, 그건 정말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깝고 다시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제 하나 전주 지금 저 전북 현대모터스가 현대 있죠. 축구인데 이것도 위태위태해요. 왜냐면요. 월드컵 구장은 사실 탈락했던 것을 제가 당시 당선자 대변인으로서 전주 월드컵 구장을 다시 부활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2002 월드컵 경기장. 2002년 네. 월드컵. 원래는 서울과 6대 광역도시로 IMF를 핑계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YS 대통령이 발표까지 했던 거예요. 네. 근데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면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제 40개월을 모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매일 아침에 이제 그 당선자 집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제가 꺼냈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이 왔을 때 실업자가 쏟아지니까 다리를 짓고 댐을 짓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이 많은 공사판을 벌였습니다. 곧 이제 우리도 실업자가 쏟아질 터인데 월드컵 경기장 일본은 10개 짓는데 우리는 어떻게 광역도시 6개로만 묶습니까? 이거 10개 일본처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선자 말씀이 우리 대변인 말이 일리가 있어 5글자 말했어요. 근데 네. 이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은요 사실은 취임 때보다는 당선자 시절이 가장 셉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네. 당선자. 제가 이 5글자를 가지고 그걸 이제 일솜씨, 일머리라고 하는데 제가 고건 총리를 찾아가고 송태호라고 문체부 장관을 찾아가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10개로 하면서 수원, 서귀포, 전주 때문에 1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북 현대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보조 경기장 홈팀의 이점은 뭐냐면 늘 그 메인 경기장에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그 익숙해진 구장인데 그 어웨이 팀이 오면은 이제 보조 경기장에 사기 때문에 그 이제 말하자면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보조 경기장을 지금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웨이 팀도 메인 경기장에 사게 되면 홈 구장의 어드밴티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북 현대도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이 문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대까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뺏겨 써야 할 KCC인데 제가 있었으면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뺏기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게 지금 사실 댓글 질문인데, 네, 말씀하시죠. 아니 결국에는 뺏겼잖아. 정동영 후보님 너무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전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DJ께서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그때도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렇죠. 저 아니면 대통령 뭐 계신 이렇게 뒤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당선자님 이것 좀 하나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 청와대에서 이 최고위원들 이렇게 만찬하는 자리에 제가 지금 옆에 계신 실세 동교동 정면 전면 퇴진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당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아마 제가 그때 쇄신 정풍에 이제 기수가 된 그 계기였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 면전에서 회의하면 저녁 먹으면서 동교동 전면적으로 퇴진시키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이라도 이 국회의원 배지 뗄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님 성공하는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비장하게 말씀해. 비장하게. 아니 뭐 네. 갑자기 떠올랐어요. 끝나고도 물어보세요. 예. 우리 황 후보님께서도 KCC를 안타깝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었는데 KCC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야, 이제 뭐 정치, 행정에서 무시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기업한테도 무시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 KBS 크랩에 보면 KC 단장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야구장부터 짓더라. 그래서 우리는 버려지는 거 아닌가 했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KC 공장은 니들이 지어라. 이런 게 KBS 그 유튜브 크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있는데 KBS가 그 의원이 누구인지 취재를 안 했어요. 그거 KBS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지? 지역구라는데. 그러니까 전북 의원인 건 분명하잖아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KCC를 뺏겼지 않습니까? 네. 실내체육관을 그러면 이제 좀 헐어야 되는데 안 헐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다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배드민턴으로 쓸 수 있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KCC를 우리가 뺏기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거 진상규명 할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없는 것도 지금 가져와야 될 판에. 맞아요. 있는 걸 뺏기는데 허망하게 뺏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않고 KCC만 전주시를 배신했다고 엄청 현수막이 엄청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KC 잘못했죠. 그러면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없었는지. KCC가 필요한 거 저 농구팀이 우리한테 필요했다면 전폭적 지원을 해야 되고 네. 체육관도 시설에 맞게 맞춰줘야죠. 가장 어떻게 보면 관중도 적게 들어오는 시설이 낙후돼 있고.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두 번째는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있는 기업도 쫓아내고 있고 오히려 있는 기업을 비난해버리면 어떤 기업들이 전주시나 전라북도하고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아이고. 하겠습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정치권이 정말 똘똘 뭉쳐서 KC 찾아가서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도지사,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KC 지켜주겠다. 라고 해도 KC가 과연 떠났겠느냐. 이게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농구 팬들의 문제고 뭐 내 거 아닌데 이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전라북도가 지금의 전북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에서 비판하는 게 참 없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거 저는 반드시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있는 팀들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배구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프로팀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된다. 더 유치를? 아니면 신생팀을 만들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주시의 시민들이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스포츠가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실은 산업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질문을 우리 휘 기자님이 이어가 주신다고 하면 어떤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저는 이렇게 좀 미래 발전적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진단을 이렇게 좀 정말 세심하게 하시는 그 발언 말씀에 대해서 듣고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네, 그래서 오늘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조용히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휘 기자님이 뭔가 위험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저기 직원이 아니어가지고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두 분 정말 열띠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1시간을 넘겼거든요. 조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좀 예. 네. 더 하시죠. 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전주병하고 전주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기 이야기를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주병 아무튼 KCC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총선 예비 후보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좀 대표 공약? 그렇죠. 네. 뭐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뭐 다 발표 설명은 하실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한 3가지 정도 네. 대표 공약 정도만 대표 공약 네, 짧게 정도. 좀 소개를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설명을 같은 좀 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뭐 제가부터 네, 그러면은 네. 예, 뭐, 황 예비 아니, 후보님부터. 먼저 고문님 먼저 하셔도 되는데. 고문님부터 갈까요? 뭐 하세요? 예. 저는 뭐 이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전북발전 5조 펀드라고 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5조 펀드니까 야 전북이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5조 펀드를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은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조짜리 펀드를 만드는 건 실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펀드가 1조가 되면 이게 5조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산업은행에 재정으로 1,000억을 주면 산업은행이 5,000억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많을 때는 8,000억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5천억을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전북에 있는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있고 전북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JB금융지부가 작년에 보니까 5천억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단기 순이익. 네. 전북은행은 1,500이고 지주가 3,500억 이렇게 해서 5천억 정도를 냈으니까 저는 5년 동안 뭐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일시에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전라북도에 두고 있는데 실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불만은 국민연금이 도대체 전라북도에 뭐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전북 발전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뭐 몇백 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00억 정도를 좀 내달라.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3,000억은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이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3,000억을 만들면 이게 1조가 되는데 이거를 전북발전 혁신펀드라고 해서 모펀드가 되고요. 자펀드를 만들고 자펀드에 자펀드를 만들면 보통 5배수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이건 전북에 있는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밸류업을 하고 스타트업, 그다음에 전북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창업 등등에 지원하는 품목을 딱 섹터를 나눠서 이건 여기다만, 이건 여기다만. 전북 기업 유치할 때 쓰는 돈 얼마, 그런 기업에 들어가는 거 얼마, 전북 지역에 있는 전북 현재 기업에 있는 분들에서 밸류업 할 때 들어가는 거 얼마, 네. 그다음에 청년 창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섹터를 나누면 저는 5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2개의 펀드가 실리콘밸리에 엄청나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계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로 올라가면서 이게 실리콘밸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물론 이제 몇 가지 요인이 더 있긴 하지만 일단 전북에 가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확신만 심어준다고 하면 저는 창업하려고 하나 벤처를 하는 사람들이 내려올 거다. 초기 자금이 굉장히 어려우기 때문에. 그럼 일자리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5조 펀드. 네. 예. 두 번째는 전주발전 이제 덕진이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전주발전 이제 덕진. 덕진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고문이 말씀하셨지만 한옥마을이 9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서부신시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덕진에는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요. 에코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시티는 민간 개발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혁신도시는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전주 덕진구에 해준 게 없어요, 실은. 근데 전라북도 전주시의 법인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실은 팔복동입니다.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나온 지역 중에 하나죠. 팔복동 산업단지가 1960년대 3대 산단이었습니다. 지금 팔복동의 쇠락이 전주의 쇠락과 맞물려서 가고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산업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팔복동을 저렇게 방치해 줄 거냐. 예를 들면 BYC 공장이 2만 평이 10년째 폐허되어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 땅값이 평당 300입니다. 어느 누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규제,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들, 그다음에 50년 전부터 묶였던 규제들 다 풀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팔복동 산업단지에 새로운 산업들이 들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동탄에 가면 2만 평에 24층짜리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네. 팔복동에 300만 원의 땅값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적률을 바꾸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거기에 거대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북부권 제2청사를 재야 된다. 그리고 팔복과 예술공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화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 산업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는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그래야 전주 북부권으로 나갈 수 있다. 지금 실은 생각해 보시면 전주의 개발지 중에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북부권밖에. 근데 팔복동 산업단지가 전주가 발전해 나가서 뻗어가는데 막고 있는 게 팔복동 산업단지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제 저희 두 번째 목표고요. 많은데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들어볼까요? 더 하면 네. 3개만. 제가 이제 뭐 선한 케어라고 명칭은 지었는데요. 네. 선한 케어. 네. 제 이름을 따서 짓기는 착할선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선한 케어. 네. 네. 첫 번째는 도시근로자들이나 어르신들에 보면 통신비와 교통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금액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주가 약 4만 6천 원이면 월 타는데 한 달을 타는데 이걸 3만 원으로 낮추겠다. 수도권은 전철 무료지 않습니까? 네.
전주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1,450원, 현금 1,450원, 카드 1,400원인데 이렇게 해서 무제한으로 탈 수 있겠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타게. 교통 패스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겠죠. 거죠. 예, 네. 그거를 청년, 학생, 청년, 어르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르신은 대상이 아니라 학생만 대상이었죠. 네. 요걸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주겠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운전하기도 어렵고 청년들 중에 차 없는 청년들은 진짜 어려운 청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통비를 또 부담해서 학생들은 말할 건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겠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배달 노동자들, 이동 플랫폼 네. 노동자들의 쉼터가 너무 부족하다. 아하. 겨울인데 이분들 보면 너무 길에 떨고 서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쉼터를 권역별로 많이 모이는 데에는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운동시설들이 전주가 적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100세 시대라고 하면 수영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력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영장을 저는 권역별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들은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호성동에 있어야 되고, 조천동 여의동 쪽에도 있어야 되고, 뭐 몇 개, 한 3개 정도를 더 만들면, 송천동 그 구도심이 지금 인구가 1, 2동 합쳐 한 6만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데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크 골프장, 어른들이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저희 어머니 스포츠입니다. 아버지도 맨날 나가십니다. 파크 골프장 확충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유일한 오락이 그건데 이게 없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확충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동물 복지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 요즘에 반려동물과의 시대라고 하는데 동물들을 지원하는 센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놀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테마파크나 이런 것도 좀 만들겠다고 있고 뭐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죠. 어린이 병원 100만 원 상한제. 어린이들이 특히나 난치병엔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으로 해서 100만 원까지만 개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지금 그게 다 선한케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선한케어에 들어가는 와, 거예요. 선한케어가 5개 돼요, 지금. 선한케어를 여기 보시는 우리 여러분, 검색 구독자, 좀 시청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그러면은 정리를 저희가, 하면, 정리를 하면 오조 펀드. 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생활 서비스 거기다가 복지와 동물 복지까지 이야기를 예, 해줬거든요. 네. 이게 찾아볼 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겠구나. 저도 지금 막 너무 신선한 공약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선하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판단, 될 것 유권자의 같습니다. 판단으로 맡기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저희가 짧게 좀 들어보고 우리 정동영 예비후보님도 이게 정치를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공약들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황 후보가 짧게 했어요. 네. 제가 보니까 8분 하더라고. 8분. 8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8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절반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제가 공약을 많이 했잖아요. 네. 첫째 35사단 이전하겠다는 것이 제 초선 때 공약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 가서 일단 해냈습니다. 35사단 옮겼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걸렸지만 네. 어쨌든 에코시티 3만 도시가 된 거죠. 또 하나는 월드컵 경기장 탈락했던 거 다시 부활시켜서 현북 현대 홈구장이 된 거. 또 1997년 6월 30일자로 폐지됐던 한옥마을, 도시미관지구 해제, 한옥지구지장 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던 한옥마을을 스톱시키고 다시 재지정해서 한옥마을을 부활시킨 것. 그것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약속했고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번 국회 때는 이제 전주역을 짓겠다. 사실 전주역 짓는 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철도법에 기차가 운행 중인 역의 역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짓든 개량하든. 근데 이것을 국비를 끌어다가 450억짜리 역사를 신축하게 된 거.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20년에 착공해서 2024년 지금이잖아요. 올해 6월 달에 완공해서 개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국내 철도 역사상 최초로 국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했어요. 국제 공모. 네. 전례가 없다는 걸 전례를 만들어서 국제 공모까지 해서 예산 확보하고 2024년 개통인데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4년 동안. 정부는 마지못해서 끌려 들어왔는데 하고 싶지 않죠, 정부는. 그러니까 예산
사실 180석을 가진 또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네. 의지만 가졌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었던 환경인데 네. 이제 뒤늦게 2024년에 착공하다 보니까 4년 늦어지니까 건축 자재값이 엄청 올라버렸잖아요. 그게 달라지네요. 그래서 전주역 원래 전면이 110m인데 이 전면을 30% 줄입니다. 미니 사이즈 역이 되게 생겼어요. 미니 사이즈가. 그래서 제가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 원점에서부터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연장에서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자, 늘 우리 시민들 그 머릿속에는 6대 도시라는 게 들어있어요. 전주가 정말 예전에 한양. 600년 동안, 500년 동안 6대 도시였어요. 한양, 평양, 의주, 충주, 대구, 전주 6대 도시예요. 600년 동안 6대 도시인데 그 기억이 있거든요. 기록이 있단 말이죠. 자, 전주 르네상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180만에서 175만, 조금 있으면 170만도 깨집니다. 조금 있으면 충북에 추월당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르네상스가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인구 유출을 막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잖아요. 다 옷은 다 입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이 이제 주거고 제일 중요한 산업이 식문화입니다. 음식문화.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몇 조씩 씁니다. 전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전주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뭐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전주는 음식의 메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산업으로, 이걸 경제로 바꾸면 전주 르네상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전주는 비빔밥과 콩나물국밥과 그것만이 아니라 전주 우리 셰프, 전주 여성들의 그 손맛은 너무 맛있죠. 전국이 다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옥마을, 판소리, 한복, 한지, 이 한문화,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으로서 서울의 인사동, 북촌, 서촌만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전주잖아요.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해외에 가보면은 산업의 발상지들은 산업이 쇠퇴하면 되게 퇴락합니다. 그 도시가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공업이 발전했던 도시, 철강이 발전했던 도시, 무슨 화학공업이 발전했던 도시는 그 산업이 쇠퇴하면 도시도 몰락해요. 네. 그런데 다 윤택하고 잘 사는 도시는 문화, 관광, 전통, 역사가 강한 도시입니다. 딱 전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과 브랜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시의원님들, 그리고 도지사, 우리 도의원님들, 국회 합쳐서 힘을 모아가지고 전주에 있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서 네. 전주를 대한민국의 맛의 메카, 음식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몇 가지 정책 수단만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한옥마을 한번 둘러보고 여수로 가버리는 뭐 돈을 안 쓰잖아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룻밤 자게 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부가가치와 함께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걸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이제 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작은 공약 2개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지금 철로 동쪽은 지금 5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철로의 동쪽. 산정동, 장제동, 우화동 네. 이쪽이죠. 거기를 동북권을 다시 개발해야 합니다. LH가 이미 거기 30만 평의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전주시가 막았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주시를 설득해서 지금 우범기 시장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즉시 시와 협의해서 동북권 역세권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 동쪽에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공간으로 정주 공간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미시공약으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송천동 권역에 사는 10만 주민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원대 한방병원 한번 지내려면 신호등 10번 거쳐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 건지산을 훼손하게 돼 있어요. 네. 건지산로가. 그래서 저는 환경 파괴를 하고 교통 편의를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네.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여러 번 가서 거기서 확인하고 발견한 것은 뭐냐면 건지산을 건드리지 않고 오송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송촌 중앙로를 지나서 에코시티 입구에서
이 저 장덕산, 저 장덕사라고 건지산 네네네. 동쪽 끝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로가 끊어져요. 거기서 이 직선으로 760m를 가면 어린이 회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조경단로, 전북대학교 앞으로 저 뒤로 지나가는 그 도로를 760m 구간만 뚫으면 송천중앙로와 함께 두 개의 축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 분산 효과가 지금보다는 아마 50%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바로 전주시와 협의해서 착수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의 르네상스부터 네. 진짜 힘든 이 네. 교통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은요 거의 똑같이 비슷한 것 8분 같습니다. 쓰셨습니다. 네. 똑같이 8분 쓰셨습니다. 저도 그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4분만 하려고 했는데. 진짜 저기 아, 정재영 네. 예비 후보님은 시간을 4분만 쓴다고 했는데 정말 쓸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8분 쓰셨습니다. 8분 쓰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공약 중에 또 전주병, 그러니까 송천동 이쪽과 인접한 곳이 사실 완주잖아요. 뭐, 이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전주 완주 또 완주 전주 그러는데 이 지역 통합에 대해서 뭐 입장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저는 뭐 홍보- 전주완주 통합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 통합은 전주뿐만 아니고 전라북도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예를 들면 뭐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전라북도만 메가시티 없거든요. 이거 대광법 하는데 대광법의 특례 조항으로 전주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전주완주 통합이 되면 단순히 인구만 느는 문제가 아니고 산업적으로도 폭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공장을 어디로 가냐면 전주로 간다고 하지 완주로 간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주시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나 그리고 집가 상승 효과도 있을 뿐더러 투자 가치가 훨씬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투자나 이런 게 훨씬 더 활성화될 거다. 다만 완주 국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쟁점들에서는 정말 잘 설득하고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환경 오염 기피 시설들이 다 완주로 올 거냐 이런 문제에 저는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일 때 농촌 도시가 받는 혜택이나 이런 게 피해 볼까 이런 것도 저는 특례 조항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특례 조항으로 해결해야죠. 네. 그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그렇게 걱정 우려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현행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주 쪽에 통합 반대하신 분들이 과하게 부풀려 놨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이 안 돼. 이건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 자기 생각만 하니까 이걸 자꾸 과대 포장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전라북도도 나서야 된다. 이건 전라북도의 문제입니다. 전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행정구역의 통합이지만 분명히 정치권에서의 중재자라든지 이 역할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동영 예비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주 완주 전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완주 전주가 합치면 완전이 되잖아요. 완전 이 웃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한번 웃어주세요. 안 되는 이유는요. 네. 자리 때문에 안 됩니다. 자리요? 군수 자리, 군의원 자리, 그렇죠? 근데 이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요 도농통합 시 중에 안 된 데는 대한민국에 익산 1이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청주 청운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춘천 춘성, 경주 월성, 울산 울주, 합쳐졌죠. 마창진이라고 마산 창원 진주까지 세 개 도시도 합쳐졌잖아요. 도농통합 예? 여수 여천 다 합쳐졌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을 스스로 거부한 데는 완주 전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전라북도가 꼴찌로 전락했잖아요. 이 문제 풀어야 합니다. 제가 설득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서서 자리 중요하죠. 그러나 전주 완주의 전라북도의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두 분께서도 이 찬성 측에서의 목소리를 좀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두 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정말 많습니다. 두 분 모두 사실 우열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해주신 분들 많고요. 황현선을 국회로 정동영을 국회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두 분께 두 응원의 개로 분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방송을 1시간 한 30분 네, 정도 굉장히 지금 길게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시청자 수가 줄질 않네요.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와, 400명대로 좀 주에도 유지하고 모셔야 있어서 될 다음 주에도 거라는 계속 나오시죠. 뭐 그냥 불러주면 저는 언제든 여기 뭐 제가 앉아 있겠습니다. 그냥 다음 주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역 의원이 어쨌든 뭐 프리미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현역 의원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전주 병에. 근데 이제 셈법으로 따지면 그 현역 의원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예비 후보분들의 어떤 연대 필요성 이런 것도 일부 좀 지적이 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두 분은 뭐 전혀 뭐 고민하지 않고 그런 있죠? 이야기가 네, 돌더라고요. 두 네. 분이 뭐 이렇게 네.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좀 손 있는데. 잡아야죠. 그렇습니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있건 함께 해야 합니다. 더더구나 같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네.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오.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신인이구나. 아까 중고 신인이라고 그랬는데 절대 중고 신인. 절대 오늘부터 중고 네. 신인이 아니고 준비된 신인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굉장히 정통하게 현안을 알고 있고 네. 또 대안을 갖고 있고 하는 점에서 저는 참 황현선 후보가 언젠간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간 이번에는 아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저기 이번에 뭐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번을 황현선 포함해서. 예비 후보님은 일부에서 이제 뭐 공천 뭐 당락에 중요하기 때문에 연대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실은 우리 이제 정동영 고문님께서 다시 불려 나오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겠느냐. 저는 전북 정치 현실의 문제다. 그리고 전북 정치의 낙후가 불러나온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잘 했으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 했으면 뭐 저는 아마 저 정동영 고문님한테 전혀 기회가 안 열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열어준 책임은 분명히 있다. 다만, 저는 이제 고문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을 믿고 경험과 경륜을 보태주시면 정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한테 이제 뭐 불가피하게 저는 당직, 민주당을 사랑하면서 당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전북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 당면한 정치 현안이 뭐냐. 그 다음에 시대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북의 시대정신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동영 고문님하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다만 지금은 경쟁해야 되는 네, 시기고 그렇죠. 그 경쟁이 마무리되거나 정리가 되면 저는 뭐 언제든지 저는 뭐 우리 정동영 고문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연륜과 경륜은 뭐 어떻게 못하겠구나. 그리고 열정이나 패기도 젊은 사람 못지 않으시다. 그리고 전북에 대한 애정도 뭐 넘치시고 이런 게 충분히 느끼는 자리였고 뭐 어떻게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제 전주울 예비 후보분들을 그렇죠. 네. 모셨는데 이게 정규 방송의 토론이면 뭐 이를 갈고 칼을 갈아서 막 나오는 듯한 그렇죠, 건데 그렇죠. 아우. 역시 포장마차라 이 서로 이제 윈윈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 저희 서빙 알바 저기 없을 때 두 분이 서빙 좀 한번 알바 한번 해주시고 앞치마가 많아요 저희가. 예. 저는 뭐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S가 부른다면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KBS 유튜브 팀이 부른다고. 예. 이제 두 분께 선거에 임하는 마지막 각오와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딱 하나만 제가 우리 정동영 후보님과 그리고 황현선 예비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씩만. 꼬리표가 있잖아요. 꼬리표에 대한 본인의 생각. 예. 먼저 정동영 예비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올드보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젊으면 청춘이죠. 나이가 젊었어도 생각이 낡았으면 그건 오비입니다. 네.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겠다. 아우 좋습니다. 자, 황현선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해시태그 조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는 기본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신뢰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버릴 수는 없다. 다만
조국이라는 사람과 저의 인간적 관계는 끈끈하지만 현재는 각자의 서 있는 곳이 다른데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는 둘이 같고 언젠가는 그 길에 만날 거다. 뭐 어차피 목표가 같으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열심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답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도 연락하시는 사이신가요? 신당 창당하고는 뭐 자주 연락하기가 실은 어려운 사이죠. 네. 정치라는 게 참 묘하긴 한데 네. 가끔 뭐 직접 오지는 않는데 이제 신당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분의 생각이라는 걸 잘 모를 때 가끔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요? 그럴 때는 제 전화는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네. 저희 회 기자가 여기다가 출연 섭외 좀 부탁하라고 지금 아니 뭐 전주에 내려오면 그쪽 공보 담당 네. 하시는 게 이제 청와대 이제 비서관 했던 분이 공보 담당을 하세요. 제가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 아, 내려올 아니, 기회를 전혀 보면. 그건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께서 이 황현선 예비 후보에 대한 각별한 뭐 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가 좀 섭외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황 예비 후보님을 그렇게 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자, 두 분 저희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데도 아직도 300명, 4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계속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역시나 두 분의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그리고 전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소감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PR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튜브 네. KBS 뉴스 전북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진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죠. 네, 네. 세트를 마련한 저희가 보람이 있는데 오늘 또 슈퍼챗 네. 6,000원 들어왔으니까 출연료로 3,000원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를 돌려 쓰는 것 같은데 지난주 세팅이 그대로 안 바뀐 것 같은데. 뭐 예, 저희도 네. 네, 돈이 계속 남아나지는 않아가지고 네. 먼저 황 예비 후보님께서 오늘 출연 소감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주평 유권자 여러분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 무진 포악하고 무도하고 잘하는 거는 정적을 탄압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세력들을 보호해 줄까 걱정밖에 없는 정권을 보면서 많이 힘드실 거로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기 위해서 1시간을 일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끝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정치가 전북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꾸 과거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0년 이래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지 못하면 전라북도는 이대로 쇠락의 길로 끊임없이 떨어질 겁니다. 황현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황현선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전북의 미래에 투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황현선 두 번씩만 외치자고요. 네, 두 번씩만 똑같이 두 번씩만. 네, 두 번씩만. 자, 우리 정동영 정말 이 정치의 큰 어른이고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죠.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출연 소감과 함께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이런 방송은 처음인데요. 네. KBS의 취중 진담, 네. 취재중 진담은 전국의 대표 유튜브로 발돋움해도 손색이 없을 것 아이고, 같아요. 아유, 네. 네, 특히 감사합니다. 허잼님, 우리 피 기자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제가 처음 정치에 진입하면서 1등을 했습니다. 전국 최다 득표. 두 번째 재선 때 또 1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제가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정치개혁 쇄신정풍의 기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당 의장이 될 수 있었고, 그 힘으로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NSC 위원장을 할 수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정치인이면 누구나 소망하는 대통령 후보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능력 부족으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민과 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빚을 갚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침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전라북도가 10명 국회의원인데 9명으로 줄이는 안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들였다. 야, 전라북도가 이렇게 또 추락하는구나. 만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원내대표였다면 과연 그 안을 수락했을까? 만일 전라북도 출신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당 대표였다면 그걸 받아들였을까? 하다못해 최고위원이라도 한 명 있었다면 그 안을 받아들였을까? 정말 존재감이 무너진 전북의 현실을 실감하면서 전라북도의 구원투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사람은 밥으로 살지만 자존심으로도 삽니다. 지금 2024년도 17개 시도 예산이 다 올랐습니다. 3%, 4%, 5% 올랐습니다. 전라북도 하나만 1,600억 줄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수모스러운 일입니다.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각산 있잖아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전북 정치권. 확실하게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빚진 자로서 전북도민 여러분께 꼭 빚을 갚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정동영! 정동영! 여러분, 네. 저희는 나오면 다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자, 두 분 너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이 전주병 왜 뜨거운지를 이 두 분의 목소리에서 또 알 수가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마무리는요, 늘 그랬듯이 여러분과 함께 시원하게. 사실 금요일 저녁에 정말 약속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친구들과.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두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 짠 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정동영 예비후보님 그리고 황현선 예비후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